이번 차시는 남북 분단 과정과 미 군정 시기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한반도가 해방이 됐지만 사실 이 한반도 독립, 한반도 해방에 대한 문제는 이미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이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 1943년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입니다. 1943년에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 등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회담을 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대일본 전쟁에 대한 협력과 패전했을 경우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연합국의 어떤 기본 방침 등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논의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이 포함된 것은 이 중국 지도자였던 장제스의 요구였는데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의 활동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독립은 영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고,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독립을 시킨다는 건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다른 식민지역들이 똑같이 이익에 적용이 된다면 영국의 식민지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즉각적 독립은 영국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으며, 미국과 영국이 한국의 자치 능력을 불신하던 상황에서 일종의 신탁 통치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2월에 열린 얄타 회담은 패전 이후 패전국 지역에서 임시정부 구성, 자유선거를 통한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든다는 데 합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소련의 흑해에 있는 얄타에서 모인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 전쟁 이후에 대해 원칙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독일의 분할 점령이라든지 유엔에 대한 기초적인 회담, 그다음에 전쟁 범죄자에 대한 재판 회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패전국 지역 또는 광복을 맞이한 민족에게 모든 민주 세력을 폭넓게 대표하는 인사들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유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과 합치되는 책임 있는 정부를 수립한다라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즉,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광복 이후 정부 수립 등에 관한 원칙들이 이 얄타 회담에서 합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45년 7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회담에서는 다시 한번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직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남북에 각각 진주를 하게 됩니다. 소련은 1945년도 8월 9일에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남진을 거쳐 북한 지역에 진주하게 됩니다. 미국은 1945년 9월 8일 남한에 진주를 하게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 소련보다 늦게 진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를 단독으로 점령하는 것을 막고자, 그리고 한반도 내에 일본군의 잔류하고 있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이 이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하게 됩니다. 이 38도선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이 정치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일단 38도선이 정치적 의미를 갖기 시작한 건 일본의 군사적 방어 계획부터입니다. 즉 38도선,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38도선 이북의 군사 계획의 주력은 일본 관동군이 주로 맡게 되는 것이고요. 38도선 이남의 경우는 이 조선주둔군이 주체로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8도선이 처음으로 이제 정치적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어떤 군사계획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나면서 38도선을 이제 미국과 소련이 분할해서 주둔하는, 진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또다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실 이 38도선을 결정하게 된 것은 그렇게 뭐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미국 쪽에서 그 소련의 진주가 빨라지게 되면서 소련의 한반도의 단독적인 그 진주를 막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 소련의 진주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마침 담당자가 벽면을 보니까 지도가 하나 걸려 있었고 거기에 자로 이렇게 어설프게 대 보니까 38도선이 중간 지역에 해당하는, 한반도의 중간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제 38도선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결국은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과 북이, 한반도의 남과 북이 이제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를 하게 됩니다. 사실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기 때문에 이미 1945년도 8월 23일이면 38선 이남인 개성, 인천까지도 소련이 내려왔었습니다. 소련군이. 그런데 이 미국의 38도선을 기준으로 한 제안을 소련이 받아들이면서 9월 초에 소련은 이제 38도선 이북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반도에 미국과 소련이 군사적으로 주둔을 한다는 것은 사회 체제의 속성과 정부 수립의 방향, 향후 한반도의 국제정치와의 연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한반도가 지니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함께 일제의 식민 지배가 어떤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을 선포하고 직접 통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미군은 주둔과 동시에 모든 정치 세력의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당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었고, 이 후속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치 세력들을 기존 해방 공간에 있었던 기존의 정치 세력들을 부정하게 되고, 미 군정은 한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세력을 지원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일반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의 그 정치 활동을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군정을 통해서 김일성 세력에 집중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개혁이라든지 산업 국유화 등의 조치를 실시하면서 공산주의 정부 수립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형태, 즉 결국 미국과 소련 양국 군대의 주둔과 군정의 실시는 남북한에서 각각 미국과 소련의 우호적인 정권이 수립되어 남북이 분단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미 군정은 초기에 매우 현상유지적인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점령 초반 총독부 체제를 유지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미국은. 그렇지만 한국인의 이제 강력한 반발에 직면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총독부 체제를 이제 포기는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현상유지적인 성격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일단 총독부 고위 관료를 해임은 했지만 이후에 미군정 고문으로 유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통치, 즉 행정의 효율성이나 통치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식민지 시절 일본에 부역했던 한국인 관료들을 그대로 유임을 시키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독부 고위 관료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시도는 했었지만 한국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해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해임되었던 인사들을 고문으로 그대로 미 군정에서 그 고문으로 위촉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일제 시기 활동했던 한국인 관료들이 대부분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미 군정 통치기구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통치기구와 굉장히 연속선상에 그대로 이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자체적인 정치, 사회적 활동은 불허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현상유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 한국인들의 자체적인 정치, 사회적 개혁이나 정부 수립 움직임 등 이런 것들을 모두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군정 외에 어떠한 정부도 있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던 건국준비위원회라든지 심지어는 중국에서 활동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한 정부 자격이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정부 그 인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그 임시정부 정부 요원이나 그 어떤 공무원의 자격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자격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 양측은 한반도 통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점령군 대표로 구성되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양측의 어떤 전략적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1946년 5월에 있었던 1차 협상이 결렬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무기한 휴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협상 자체가 무기한으로 연기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 군정도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게 됩니다. 즉, 미 군정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지지를 확보해서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제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군정에 이제 한국인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각 부서에 이제 국장이 있는데 미국인 국장 1명, 한국인 국장 1명 이런 식으로 이 국장을 2명씩 두는 방안도 모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46년 9월에는 한국인에게 이제 행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고요. 47년 2월에 행정권을 이양하겠다라는 발표 이후 47년 2월에 민정장관으로 이제 한국인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지사 그리고 와 같은 이제 지방 고위직에 한국인이 이제 충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 합작 운동을 지원해 보다 넓은 대중적 기반의 입법자문기구를 조직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미 군정은 사실 기존의 어떤 그 우익 중심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좌우 합작을 통해서 한국 민중의 지지를 받는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좌우 합작을 하게 됨으로써 그 합작을 모색하게 됨으로써 중간 즉 중도파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좌우 합작 운동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좌우 합작 운동 초기에 미 군정은 이제 간접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47년 3월에는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 방침이 철회가 됩니다. 더군다나 우익 계열, 그다음에 사회주의 좌익 계열 등이 불참을 하게 됨으로써 중도파 세력만으로는 어떤 운동에 성공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지지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한국 정치인들에 대해서 극우 세력이나 극좌 세력이 어떤 테러와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좌우 합작 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했던 특히 이제 중도파 세력의 중심 인물이었던 여운형이 암살이 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은 구심점을 잃게 됩니다. 1947년 5월 연기되었던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은 독자적인 한국 정부 수립이라는 정책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양자 간의 타협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통치안을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 9월 달에 유엔 총회에 한국 문제 해결을 위탁해서 유엔을 통한 독자적인 한국 정부 수립이라는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